오늘의 주제는 제가 또 기다리던 이슈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부자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1년 넘도록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산업이죠. 자, 메타버스 산업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전망이 2030년 기준 6,80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으로는 5년간 연간 77%의 성장을 좀 전망을 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께도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만큼은 계속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자, 내년에 제가 또 기다리던 이슈가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메타버스 디바이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까? 메타버스 허구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로블록스, 뭐 포트나이트, 내가 오큘러스 퀘스트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야, 이거 화질이 무슨, 이거 뭐 90년대, 00년대도 아니고 완전 옛날 방식이다. 아, 이거 화질이 너무 못 써먹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상현실이라고 해놓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화질이 나오다 보니까 몰입감이 안 생긴다. 그리고 그 이제 가상세계에 내가 뭔가를 물체를 만지거나 뭔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감각에 좀 와닿아야지 이게 좀 몰입감이 들고 하는데, 그런 게 딱히 없더라. 그래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데, 그런데 메타버스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만 시야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놨다 보시면, 사실 메타버스는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고 이미 유행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10대 유저에서부터요.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초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유행할 때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메타버스 시장이 더 빠르게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게, 자, 그때 스마트폰 보급화가 됐었던 것도 초기에 북미 지역 위주로 10대 위주로 좀 보급화가 되기 시작했었다, 유행이 되기 시작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 기기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기기가 전체 이 메타버스 XR 디바이스 시장의 거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북미 10대 청소년 위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초기에 판매되는 양 자체가 스마트폰보다 메타버스 기기가 더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북미 지역의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이미 메타버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미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소비 계층이 됐을 때가 비로소 메타버스의 좀 화랑기 부은기가 아닐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또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내가 쓸 수 있어야 여기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의 메타버스 가장 큰 문제점, 화질이 낮고 몰입감이 덜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시 해결이 돼야 되고 가장 우선시 보급이 돼야 될 게 바로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컨텐츠 쪽은 이미 많은 숙성기를 거쳐와서 고해상도, 높은 몰입감을 이미 선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게임 시장이 모바일 시장 부흥을 한번 가져간 이후로 모바일 시장을 좀 쇠퇴하면서 어떤 시장이 좀 계속 커져가고 있냐면 콘솔 시장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콘솔 시장이 커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조이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조이패드의 진동이 웅웅웅 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 게임을 할 때 뭐 슛을 던져서 골인을 넣든 아니면 뭐 총 게임을 하는데 뭐 적을 뭐 죽이든 이러한 모든 현상에서 진동을 주면서 나에게 더 큰 몰입감과 실질적인 감각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특정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썼을 때 정말 그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가,
플러스 내가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그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디바이스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디바이스를 지금 누가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러한 디바이스 시장 내에서 누가 조금 더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좀 해보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크게 한 3개 기업 정도가 좀 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메타입니다. 메타는 현재 VR 기준으로 VR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전체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잡아놓은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3개 기업의 추구하는 방향이 살짝씩 좀 다른데,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유저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가상 세계에 머물게끔 하는 게 좀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광고 수익, 거기에 따라 나오는 쇼핑 수익 등등의 부가적인 수익을 누리게끔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한 이 메타라는 기업이 유저를 기반으로 특정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너무 막 고화질, 고해상도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뭔가 특정한 컨텐츠만 있으면, 특정한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우선시 좀 개발하고 있고 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AR 기반으로 상업용 메타버스 시장에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데이터들을 입히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공장 같은 데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와주게끔 하는 게 이 기업의 가장 또 큰 골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애플이죠. 사실 애플이야말로 이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부터 최근에 무선 이어폰, 그 다음에 이 스마트워치 같이 특정한 디바이스들을 계속해서 상용화, 유행을 시켜줬던 게 바로 애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트렌디함을 계속 찾다 보다가 야, 얘는 좀 될 것 같아. 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유행을 시킬 수가 있겠다 라는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유행을 시켜놨던 게 이제 애플이었기 때문에 이번 메타버스 디바이스 역시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애플은 이미 사실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바로 전 모델이라 볼 수 있을 스마트폰을 이미 유행화시켰고 이미 전체적으로 보급화시켜놨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메타버스를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연계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미 유저들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가졌던 그 단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좀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그 화소를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이 디바이스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비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 AR 쪽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이 전반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타 기업들과 달리 타 기업들은 얼만큼 최대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몰아넣고 많은 시간을 쓰게끔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애플은 메타버스의 공간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랜 기간 쓸 것 같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사용할 때 최대한 고화질, 고품질의 서비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그 외 시간들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쓰게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이러한 좀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좀 골자가 좀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세계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가장 또 그래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 디바이스의 상용화라는 거죠. 디바이스의 상용화에 있어서 또 우선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높은 화질 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메타버스 특히 디바이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대장격이 될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고해상도, 고화질, 그 다음에 높은 몰입감, 빠른 반응 속도, 전체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춰가면서 멀미 증상을 낮추고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카메라, 디스플레이, 요거를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큰 관심도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 그랬죠. 자, 현재 전체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다가오는 10월 신형 VR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쯤에 애플이 드디어 신형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 이 흐름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되는 이 기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납품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납품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핵심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공략을 해낸다면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움직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삼성전자 역시도 삼성의 신성장 사업으로 또 최근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고객이 어디서든 메타버스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또 삼성 역시 기존에 사실 살짝 스탑되어 있던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에 다시금 뛰어들려고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만든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과 그러면 또 어떠한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면서 디바이스 시장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대 청소년들은 유행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발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실질적인 소비 계층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높은 고해상도와 몰입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력을 충족시키는 핵심 부품,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같이 주목을 해보자.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업들은 제가 또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알려드렸던 기업들이 최근에 또 강한 움직임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저번 주에 로봇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전용 리포티지 방송에서도 로봇에 대한 심층 강의를 또 해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로봇주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최초이자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로봇의 진짜 배기 핵심 수혜주의자 대장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숨겨져 있는 수혜주의자 다가오는 10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이 오기 전에 미리 꼭 알아놓으셔야 될 로봇 핵심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공모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정말 좋게 보는 공모주만큼은 알짜배기로 강의를 좀 여러 차례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어떠한 주식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느냐,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야, 이거는 진짜 공부할수록 너무 이뻐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얘가 벌써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참 진짜 이런 시장에서도 3배 이상 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월에 상장 예정인 이 로봇 핵심 대장주 역시 그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서 숨겨진 로봇 핵심 대장주 한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올해의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렸던 바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SPG라는 기업을 소개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감속기와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로봇에 있어서 로봇 하나를 만들 때 가장 또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게 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30-40%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용도 역시도 로봇의 용도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익성 역시도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익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핵심 대장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속기가 뭐냐, 바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낮추면서 감속비에 비례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때 기어 변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회전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의 힘을 얼만큼 좀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절하는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같이 생긴 로봇이 구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요 관절마다 들어가는 감속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각각의 힘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게 힘의 비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와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기술력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험에서 쌓아놓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속기는 크게 2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소형 로봇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그 다음에 중대형 산업 로봇에 많이 들어가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이 큰 게 많이 필요할까요? 조그만 게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업에 말씀드리면서 주로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 많이 쓰인다. 근데 똑같은 공장 부지의 로봇을 쓰더라도 조그만 로봇을 촘촘하게 쓰는 게 일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지, 큰 로봇을 한두 개 놓는 거는 일의 효율을 그렇게 높이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로봇의 트렌드 자체가 소형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화가 되고 있는 로봇에 많이 필요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있냐면 일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HDS라는 기업이 전체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의 점유율 70%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와 탈세계화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로봇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을 지금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때 한창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인력 감축을 하고 전체적인 공급을 긴축시켜 놨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 캐파를 늘리고는 있지만 전체 수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거리가 지금 1년치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객사들이 자꾸 로봇 이 부품을 우리한테 팔아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다 쳐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대다수의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야, 이 부품 이 업체에게 살려고 봤더니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야, 다른 기업 없니? 라고 하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눈을 돌리면서 이제 후발 업체들에게도 점차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를 봤더니 일본의 HDS 외에 나이덱 심포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SPG랑 그리고 SBB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의 HDS랑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의 밸류가 거의 50배에서 90배 가까이 고밸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SPG라는 기업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SPG라는 기업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 버렸죠. 자, 근데 오늘은 SPG라는 기업을 또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SBB테크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기업이 바로 다음 달 10월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9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개발되고 숙성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볼펜에 들어가는 세라믹 볼을 개발하다가 요즘 탈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국내외 반도체 LCD 장비 및 공정의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SBB테크의 강점은 로봇용 감속기에 들어가는 웨이브 제너레이터 베어링과 크로스 롤러 베어링 이거를 직접 설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감속기 핵심 기술인 자체 치형 설계랑 가공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인 다른 경쟁사와 완전히 기술적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제품 신뢰성 제고에 공을 들여서 2016년도나 돼서야 규모 있는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로봇용 감속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흐름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로봇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로봇 시장의 성장이 나옴에 따라서 이 기업의 매출 성장 역시도 지금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BB테크가 지금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에 이 기업의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알파 치형이라고 하는 독자적 치형 설계 기술로 로봇용 감속기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독자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중국의 리드 드라이버 정도로 국내에서는 SBB테크가 유일하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감속기 시장의 원탑인 HDS랑 그래도 기술적으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국내의 독보적인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봤을 때에도 향후 산업용 로봇 감속기가 물류, 로봇과 의료용 등 서비스 로봇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에 감속기를 공급해 시장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감속기를 이용한 구동 모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감속기에 모터와 제어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로봇 관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러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이 커질수록 감속기의 활용도 역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까지도 확장성을 늘려갈 수 있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게 2021년 매출이 약 68억 원 정도였는데 24년 예상 매출이 430억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만에 무려 6배의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언제?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상 상장 시총이 700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내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과의 밸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공모가가 싸게 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워낙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고객사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총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또 크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게 이번 IPO로 120억 원 정도를 조달을 받을 것인데 이를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캐파 증설 등으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SBB테크라는 로봇 핵심 대장 기업을 또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장 전에 제가 또 한 차례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현재 로봇 산업 자체가 또 뜨거운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감속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과의 공급사도 갖고 있으면서 그를 바탕으로 한 매출 성장을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잡아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이야말로 코로나, 탈세계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산업이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SBB테크가 성일하이텍의 그러한 흥행을 따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러시아가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쟁은 총성 없는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실물 전쟁보다도 어쩌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전쟁의 바로 대상이 미국입니다. 천조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 중국 가스 대금을 달러 대신 루블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심각한 이야기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은 세계 각종 원자재와 특히나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게끔 과거에 이 중동 국가들과 협약을 맺은 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인 경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만 좀 드리자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돈을 풉니다. 자, 돈을 푸는데 이 돈을 풀려면 당연히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은 이 달러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원유 같은 것들에 대한 결제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다 해야 되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금 미국의 채권을 사게끔 하는 이런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리고 또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트리핀의 딜레마가 생기고 이런 것들 당연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 시장의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근데 이 룰에 정면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출발은 이제 러시아가 한 거고요. 그 옆에 결제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죠. 정확히 말하면 2018년도부터 이 중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다가 도전을 한 거죠. 페트로 위안화가. 자, 근데 과거 이렇게 달러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항상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한번 보시죠.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일본이 1985년도에 당시에 이제 페트로달러에 도전을 했는데 그 결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엄청난 국가의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고요. 2000년도에는 이라크가 달러 결제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3년 뒤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무려 10년이 넘게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2002년도에 유로화가 출범을 합니다.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돈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도에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터졌는데 미국은 이미 그 충격을 다 회복하고도 남았는데 유럽은 10년이 지나고 10몇 년이 지나더라도 2008년도의 위기를 아직도 극복을 못한 상태가 최근까지 이어졌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베네수엘라가 달러를 거부했다가 다들 아시죠? 경제 제재를 당했는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베네수엘라의 물가가 무려 800%까지 치솟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18년도에 기사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미스코리아 출신이 쓰레기통 뒤지고 있던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뭐 햄버거 하나가 엄청난 가격을 뭐 형성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이란이 달러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사까지 다 찾아오기에는 시간 관계상 해주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원유 선물을 상장. 이게 정말 원유만큼은 달러로만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되는 룰이 있었는데 이거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난 거래를 한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중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의 결과로는 2020년도에 중국이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면서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죠. 중국은 엄청난 외화 유출과 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사실상 미국한테 손을 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여기다가 또 한 번 도전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한 개 국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단일 국가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연계를 해서 연대로 지금 미국에 대항을 하는 거고 미국도 그래서 오커스니 쿼드니 이런 연대로 지금 현재 맞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싸움이 결코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우디 때문입니다. 이 사우디가요, 원래는 미국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밀월 관계가 있는 가까운 국가였죠. 과거 1971년대부터 중동과의 이 원유 거래를 하면서부터 이 중동의 정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사우디라는 국가가 오일머니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우디의 이 종교적 이 문제가 수니파와 시아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 몇 차례 풀어드렸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사우디 뒤통수를 탁 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감산을 해버리면서 유가를 쉽사리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지금 미국이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사우디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미국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 내에서도 중국의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를 해주니 많이 그러니까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조만간 시진핑이 사우디에 대한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러시아와 인도와 중국의 연합이 지금 생겼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사우디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으로서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중국은요. 미국이 오커스니 쿼드니 이런 걸 만들면서 연합체제를 꾸리니까 올 6월에 이미 브릭스라고 하는 이 체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신흥국 국가라고 하는데 보통 다 원자재 부국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거 외에도 실제로 이때 회의 때 13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이 이 전 세계에다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국가들의 이면을 보면 자원 부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자원줄을 거머쥐면서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번에 러시아와의 사태로 인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이게 2021년도 오일과 관련된 석유의 전 세계의 비중인데요. 일단 미국이 가장 큰 생산이죠.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가 미국인데 자, 바로 그 밑에 러시아하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맹주로 있는 오펙 국가의 나머지도 보면은 장난 아니고요. 이게 전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둘의 연대만 하고 인도의 연대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항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수십 년간 밀월 관계를 이루어오던 사우디마저 여기에 붙어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요.
중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세계 3위로 껑충 뛰었다라고 했는데 야, 이 위안화를 어디가 제일 많이 써주냐 하고 봤더니 야, 놀랍게도 바로 영국이 2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하고 첫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7대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위안화 거래를 해준 곳이 바로 영국. 그리고 최근에 영국은 위안화 거래소를 만들어줬고 위안화에 대한 사용이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국이 유럽에서 정말 영향력이 큰 국가인데 최근에 영국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갑자기 영국 경제가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러시아가 실물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이 도전을 해서 살아남은 국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 도전했던 국가들의 규모와 연대가 이제는 미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미국이라는 국가도 이미 그 힘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이 둘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줄을 가지고 두 가장 큰 국가가 싸우는데 세계 경제가 과연 이 싸움 속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 둘의 싸움이 그게 치닫는다면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많은 이슈로 인해서 좀 쉬쉬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금융시장이 엄청난 변화와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와 관련돼서 큰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돛담배 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노를 잘 젓고 물결을 잘 찾아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건승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홀로 베이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홀로 베이비라는 거는 아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베이비 스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2.5%인데요. 일전에 물론 이제 0.5%를 올린 적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0.25%의 베이비 스텝으로만 시장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시장의 금리 인상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현재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죠. 0.75%를 올리는 국가가 무려 40개국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동참한 국가만 무려 40개가 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4위인 캐나다도 그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이 좀 보수적인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조차도 0.75%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고요. 심지어 ECB도 우리가 연휴 직전에 0.75%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캐나다는 0.75가 아니라 1%를 한 방에 올려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 인상 상태가 베이비 스텝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요. 9월 5일 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43개국 중에서 40개국 통화 대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내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43개 통화 가운데 40개가 견져서 값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주요 국가 중에서는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는 국가, 이름 있는 국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흥국에도 포함이에요. 신흥국 사이에서도 인도, 태국, 베트남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일본,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이지만 더 약세를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적게 해서 내린 거냐? 그거 외에도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는요,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과 동조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 위안화 동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크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프록시 통화라고 부릅니다. 이 프록시가 뭐냐면 어떤 국가의 환율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돈이,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죠. 그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현상을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 프록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화에 리스크가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자니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죠. 자, 중국의 위안화를 투자하고 싶은데 이 나라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거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거나 혹은 수수료가 높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 나라의 통화와 동조가 이루어지는, 연동이 되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에다가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해지에 나서는, 이걸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5년 전부터 위안화하고 프록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인식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나 한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이고 중국은 한국 부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양국의 밸류 체인이 강하게 묶이면서 동조 현상을 불러온 요건이 마련된 셈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은 이 외에도 이제 보통 채권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 위험을 해지할 때 원화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안화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을 하죠. 환전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매입하는 즉시 위안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1,200원대의 안정적인 환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환율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15년 전부터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원화로 해지를 하는 거죠. 왜? 위안화는 유동성이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유동성도 훨씬 더 풍부하고 거기다가 이 수수료 부분도 더 낮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한 겁니다. 특히나 한국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심지어 2008년도도 방어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한 편이고요. 그 이후에도 각종 대외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지 않는 1,100원과 1,200원대 사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채권,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정성 채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유럽 채권들이 기본으로 나왔는데 이 유럽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대체안으로 찾았던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채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한 게 되는데, 위안화는 사실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에도 그렇고 위안화가 정말 심각하게 변동하는 때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장도 많이 개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안으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수출도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시켜서 중국 의존도가 아니라 북미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은 위안화라는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돈과 프록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현상에서 한국이 환율을 올리지 않다 보니 이거 그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이탈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바로 환율과 물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나라 환율은요, 지금 현재 1,400원을 뚫려 안 뚫려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6.9%에서 7%인 이 포치라는 것을 깨냐, 깨지 않느냐를 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높게 올리자니 한국의 커다란 부채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금리를 지금처럼 조금밖에 올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환율이 튀어오릅니다. 환율이 튀어오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물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면초가죠.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는 그 직전까지 엄청난 부채를 증가시켜 왔는데 이 부채가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부채가 터지는 거고요.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은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한국은 물가가 오히려 더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대부분의 국가, 유럽 국가들, 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는 양자택일이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서 무려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전부 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이 부채가 터지더라도 이 물가만큼은 해결하겠다라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과거 1970년대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민들한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이 생각이 못이 박혀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국민들의 마음속, 머릿속에 갇혀있는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나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과거에 폴 볼커가 미국에서 10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금리 인상을 20% 이상 올리는 과감한 행동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들은 이미 과거에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부채가 터져서 좀 심각. 그리고 이제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나요. 시장은 또 한 번 이런 기대를 합니다. 물가가 내려올 테니까 이번 CPI 발표 때 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괜찮겠네 하고 또다시 연휴 직전까지 며칠간 하락했던 증시가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연휴 전에는 증시가 빠졌다가 연휴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증시가 좀 오릅니다. 지금 이게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변화가 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올랐고 식품 가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잠시간은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악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어떠한 시기에도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시장이 불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16년을 볼게요. 제가 기사에는 미처 첨부를 하지 못했는데요. 2016년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당시에는 전 세계가 금리 인하의 행렬에 동참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드라마틱한 상승장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반복됐던 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단합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사실 시장이 진작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이 현금이 살포되었던 현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금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짝반짝 올라가 줄 때 여기에서 절대 행복 회로를 돌리면 안 돼요. 그 무엇을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는 아주 큰 위기에 그리고 하방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장에서 절대 무리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부분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방에다도 투자를 좀 걸어놓고요. 일부의 자금으로 그때그때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매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